당신은 이 행성에서 가장 치열한 생사의 전투, 즉 매일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삶과 죽음의 희미한 경계가 다시 그려지는 곳을 목격할 충분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자욱한 먼지와 타오르는 듯한 열기 속에서 모든 조우는 이 땅을 약한 자들이 일말의 자비도 없이 도태되는 고대 투기장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연출된 연극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이자 삶의 원초적인 교향곡입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공기를 찢어발기며 공간에 희미한 자국을 남기고 그들의 소리는 침묵의 위협을 쉭쉭거립니다. 결정적인 공격에서 이빨이 꽉 다물리고 매번 무는 것은 생명을 끝내거나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다음 식사를 보상으로 얻거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도박입니다. 모든 사냥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것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서사시이자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갈고 닦아진 근육, 전술,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의 교향곡입니다. 여기는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역설의 땅이죠. 언뜻 보면 태양에 의해 뜨겁게 다궈진 채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 바다처럼 황량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혹독한 표면 아래에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도록 진화한 생명체들의 복잡한 연결망이자 놀랍도록 활기찬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은 악명 높은 포식자들과 고요하지만 위대한 이주들, 그리고 숨막히는 야생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왕국입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우리는 칼라하리의 경이롭고도 도전적인 세상으로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칼라하리 사막, 그 이름만 들어도 메마름이 연상되는 곳입니다. 추아네오로는 물이 없는 땅 또는 끔찍한 갈증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남부 아프리카에 펼쳐진 광대한 모래 왕국으로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에 걸쳐 거대한 다묘처럼 깔려 있으며 프랑스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35, 88천 제곱마일이 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 기온은 섭씨 46도와씨 115도를 쉽게 넘어서고 물 한 방울은 금보다 귀하며 그늘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붉은 모래를 몰고 와 태양마저 가려버리는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낮을 밤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칼라하리를 진정한 사막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좀 정확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준사막이에요. 사하라와 달리 칼라하리는 매년 5에서 10인치 정도의 적은 비를 받는데요. 이는 건조한 초원, 가시덤불, 그리고 지하수를 찾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끈질긴 아카시아 나무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하죠. 이처럼 드문드문한 식물들이 놀랍도록 다양한 생태계의 토대가 된 거예요. 이곳은 400종이 넘는 새, 92종의 파충류, 그리고 85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마주치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달인이며 적응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종은 적뿐만 아니라 바로 이 혹독한 환경과도 자신만의 싸움을 벌여야만 하죠. 그 포식자들 중에서 치타는 황금빛 번개처럼 돋보입니다. 그것은 속도의 화신이며 광활한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야생 고양이로 단 몇 초 만에 0에서 시속 68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날렵하고 유선형의 몸, 경이로울 정도로 유연하여 용수철처럼 작동하는 척추,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긴 꼬리,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최고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얼룩무늬의 털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시든 풀밭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하는 완벽한 위장입니다. 눈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특징적인 검은 줄무늬조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 선글라스처럼 작동하여 햇빛의 눈부심을 줄여주고 치타가 먹잇감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치타는 완벽하게 미세 조정된 사냥 기계입니다. 치타가 고독한 사냥꾼인 반면 눈은 무리의 힘을 선택합니다. 440파운드까지 나가는 무거운 몸집에 경사진 어깨, 칙칙한 회색 털,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눈은 언뜻 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눈은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를 지어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마치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명의 강과도 같습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구부러지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방어 도구입니다. 강인한 외모와는 달리 눈은 상당히 온순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에는 그들의 생존은 무리 전체에 흔들림 없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눈은 얼룩말과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얼룩말은 시력이 더 좋고 반면에 눈은 청각과 후각이 더 예민합니다. 치타가 키 큰 풀 속에 숨어 있을 때 얼룩말이 보통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무리 전체에 비상 경보가 되어 모두가 달아날 수 있는 귀중한 몇 초를 더 벌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먹이와 관련된 이점도 제공합니다. 얼룩말은 키가 크고 건조하며 영양분이 적은 풀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풀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기를 터서 누를 위해 더 어리고 신선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풀밭을 드러냅니다. 이는 신뢰와 공동의 생존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입니다. 밤이 찾아와도 경계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떼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보초를 섭니다. 몇몇 개체는 귀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눈으로 쉴 새 없이 어둠 속을 살피며 보초를 서고 다른 개체들은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협력 덕분에 새벽이 밝아올 때 떼 전체가 온전하게 살아남아 또 다른 생존의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칼라하리 하늘 위를 고요히 맴돌며 흰등 독수리는 이 영양대를 유령처럼 뒤따릅니다. 이들은 사냥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의사이자 청소부이며 질병, 노령 혹은 포식자의 발톱에 쓰러지는 개체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날개 길이가 7피트 4인치 2m에 달하며 이들은 하늘의 제왕이지만 그들의 삶은 지상의 생명체들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양 한 마리가 죽으면 신호가 퍼져나갑니다. 독수리 떼는 즉시 검은 화살처럼 공중에서 급강하합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강력한 발톱으로 이들은 잔치를 시작합니다. 부리 구조 때문에 이들은 두꺼운 가죽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에나와 같은 더 큰 청소부들이 먼저 잔치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눈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나 항문 쪽으로 내장을 공격합니다. 누처럼 흰등 독수리도 단결의 힘을 믿습니다. 한 마리가 사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상공을 맴돌아 수메일 방역 내 다른 독수리들에게 명확한 시각적 신호가 됩니다. 머지않아 수십 마리가 모여듭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무보수 청소부, 로서,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탄저병과 같은 위험한 질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그들의 소화기는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떼는 110파운드의 먹잇감을 단 3분 만에 처리하여 하이에나와 자칼 같은 다른 사체 포식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그동안 완전히 다른 사회가 그들의 발밑에서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미어캣들은 복잡한 터널망, 즉 진정한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겨우 1.5 파운드 0.7kg에 불과한 무게로 그들은 근육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극도로 구조화되고 정교한 사회 조직으로 승리합니다. 갱단 또는 부족의 각 구성원은 보초병, 모모, 사냥꾼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며 이들은 모두 그룹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길고 구부러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부여했는데 이는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숙련된 건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발톱들은 그들이 깊고 튼튼한 굴, 즉 여러 출입구가 있는 은신처 시스템을 파도록 돕고 이는 그룹 전체를 낮에 더위와 수많은 도사리는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합니다. 폭력이 선택지가 아닐 때 미어캣은 경계심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매일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보초병이 가장 높은 흙더미 위로 올라가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꼬리를 세 번째 지지대 삼아 하늘과 땅을 끊임없이 주시한다. 이들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서로 다른 경보음을 포함하는 복잡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독수리용 경고음 하나, 코브라용 경고음 하나. 보초병의 경고음은 무리 전체에게 가장 가까운 굴입구로 빠르게 뛰어들라는 신호이며 특히 독수리나 매의 그림자가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갈 때 그러하다. 들개와 같은 지상 포식자와 마주할 때 이들은 즉시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다시 모여 똑바로 서서 등을 구부리고 꼬리털을 곤두쓰며 동시에 으르렁거려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려 한다. 30마리 전체 무리가 함께 그렇게 할 때 시각적, 청각적 효과는 홀로 있는 포식자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이들은 주된 임무인 먹이 찾기에 집중합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미어캣은 탐욕스러운 육식동물이며 주로 곤충을 먹는데 이는 식단의 80%를 차지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효과적인 사냥 도구가 되어 미어캣이 맹렬히 흙을 파헤쳐 애벌레, 거미, 그리고 특히 정갈을 찾게 합니다. 놀랍게도 미어캣은 칼라할이 정갈의 독에 면역입니다. 성체 미어캣은 어린 미어캣에게 이 위험한 먹이를 다루는 방법을 먼저 독침을 물어뜯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더욱이 미어캣은 직접 물을 마시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데 이는 필요한 수분을 먹이의 몸에서 충분히 얻기 때문입니다. 미어캣은 물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아프리카 맷돼지용 맷돼지에게는 물이 생명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과도하게 큰 머리, 등줄기에 텁수룩하게 난 털, 그리고 위로 솟아오른 날카로운 엄니를 가진 홍맷돼지는 가장 매력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이한 외모는 놀라운 생존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엄니는 뿌리를 파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혹들은 수컷에게 특히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두꺼운 피부와 연골로 되어 있어 짝짓기 싸움에서 보호용 완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칼라하리에서 일시적인 무릉덩이와 습지는 멧돼지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들은 단지 물을 마시러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즐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 즐겁게 뒹굽니다. 이 진흙 목욕 의식은 자결하는 더위 속에서 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생충을 제거하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천연 스파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에서 100kg에 달하는 맛있는 고기를 가진 그들은 치타, 사자, 하이에나에게 매력적인 목표물입니다. 서투른 외모와는 달리 멧돼지는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후각에 의존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땅속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단검처럼 날카로운 알에 송곳니로 강력한 박치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때 멧돼지는 시원한 흙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아드바크와 같은 다른 동물이 버린 굴을 기회주의적으로 차지합니다. 굴에 들어갈 때는 항상 뒷걸음질 칩니다. 이는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엄니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한 방어 전략입니다. 멧돼지는 잡식성 동물로 식단이 매우 유연하여 풀, 뿌리, 열매, 알은 물론 썩은 고기까지 섭취합니다. 이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한 개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꼬리를 안테나처럼 꼿꼿이 세운 채 달아납니다. 이는 무리 전체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칼라하리 생태계에는 외모 면에서 더 호의를 받는 종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타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서 키는 거의 10피트 4m에 달할 수 있는 타조는 위엄과 기묘한 아름다움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간 땅 위에서 진화하면서 그들의 날개는 거대한 몸에 비해 너무 작아져서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자연은 그들에게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길고 근육질이며 강력한 다리 덕분에 시속 43마일에 달하는 엄청나게 인상적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들의 한 걸음은 3에서 미터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은신처가 극히 드문 칼라하리 사막에서 타조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지니고 있습니다. 길고 강인한 다리로 타조는 사자를 죽이거나 남성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큼 강력한 앞차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발차기가 빗나가더라도 각 발가락에 있는 4인치 길이의 날카로운 발톱은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너무 강력한 적을 마주했을 때 타조는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놀라운 단거리 질주 능력과 지구력 덕분에 타조는 30분 동안 꾸준히 고속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포식자를 훨씬 뒤에 따돌릴 수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성체 수컷들은 가장 장관을 이루는 구애의 의식 중 하나를 펼칩니다. 그들의 목과 부리는 선명한 진홍색으로 변하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이 됩니다. 그들은 커다란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고 머리와 목은 우아하며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매혹적인 힘과 아름다움의 시연을 선보입니다. 매료된 암컷은 부드럽게 날개를 퍼덕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는 한 번의 번식기 동안 최대 5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일부 다처 집단과 짝짓기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암컷, 즉 주암컷은 여전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공동 둥지에 첫 번째 알을 낳을 권리를 가집니다. 광활한 평원에서는 타조 둥지가 땅 위에 파인 단순한 웅덩이에 불과하다. 타조알은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알로 4.5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으며 닭알 20개와 맞먹는 크기이다. 공동 둥지 하나에는 여러 암컷이 낳은 30개에서 40개까지의 알이 담길 수 있다. 알을 품는 것은 수컷과 주암컷에 힘들면서도 공동의 책임이며 약 40일간 지속된다. 회갈색 깃털을 가진 암컷은 낮에 알을 품어 흙과 모래색에 어우러져 위장한다. 눈에 띄는 검은 깃털을 가진 수컷은 밤에 알을 품는다. 새끼들이 부화하면 위험한 첫 몇 주 동안 살아남기 위해 아빠와 여러 의부 선마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황량한 땅에서는 아프리카 수풀의 진정한 왕인 야생 사자만이 최고로 군림할 수 있다. 무게가 48파운드에 달하는 사자는 호랑이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이다. 수사자의 두껍고 화려한 갈기는 단순히 장식품일 뿐만 아니라 힘, 건강,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며 전투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칼라하리 사자는 새까만 갈기로 유명한데 이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뛰어난 건강의 표시이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무기인 무리의 힘에 의존한다. 사자 사회는 극도로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목의 사회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무리의 중심이며 자매이자 딸이며 어머니로서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반면에 수사자들은 보통 왔다가 가는 존재이며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수사자는 침입자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고 순찰하며 앞마일 밖에서도 들릴 수 있는 우렁찬 포효로 영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암사자는 주된 사냥꾼이며 함께 새끼들을 돌봅니다. 사자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에 우미 시간까지 잠을 잘 수 있지만 해가 지면 사냥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굶주린 사자 무리는 다른 모든 동물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베타만큼 빠르지 않은 암사자는 전술과 집단적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매복하기 위해 먹잇감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은 보통 반달 모양의 대형을 만들어 무리에서 가장 약한 개체를 에워싸고 분리시킨 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혼란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뜯는 한 번의 공격으로 먹잇감은 질식하게 됩니다. 사냥에 성공한 후 사자무리는 엄격한 계급 체계를 따릅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 암컷들이 먹으며 마지막으로 새끼 사자들은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밀쳐대야 합니다. 이 식사는 항상 근처에 서성거리며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활한 하이에나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존 환경 속에서 스프링복은 끈기와 우아함의 본보기입니다. 우아한 갈색과 흰색 털, 리라 모양의 노란 뿔을 지닌 스프링복은 때로는 1000마리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이들의 주식은 주로 풀과 다육식물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칼라하리 사막의 다른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직접 물을 마시지 않고도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는 식물로부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처럼 이들은 프론킹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점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점프로 13피트 서미터까지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이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는 아주 건강하니 나를 쫓아다니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는 메시지를 포식자에게 보내는 민첩성 과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시속 55마일에 달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주자들입니다. 스프링복은 매우 영리하여 사자나 치타가 숨을 수 있는 키 큰 풀밭 지역을 피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등 극도로 예리한 감각은 멀리서 위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라하리 한복판에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생명체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네스북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동물로 명명한 오소리입니다. 평균 몸무게가 겨우 31파운드에 불과하지만 오소리는 크기에 의존하는 대신 결단력, 사나움,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용기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종종 대형 포식자들에게 과소평가되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소리가 홀로 사자, 무리와 맞서 싸워 이긴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적의 비결은 두껍고 느슨한 피부에 있는데 이는 송곳니나 독침으로 거의 뚫을 수 없는 천연 갑옷처럼 작용합니다. 이 피부는 너무 느슨해서 적에게 목덜미를 물려도 자신의 피부 안에서 몸을 돌려 방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민첩성, 강력한 이빨,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은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공격자에게든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 적응의 또 다른 상징은 오릭스입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길고 곧으며 칼처럼 날카로운 뿔로 33인치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풀과 가시덤불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고 심지어 발굽으로 땅속의 식물 뿌리를 파내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길고 긴 뿔은 위협적인 방어 무기로 변하여 사자마저 찔러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밀 병기는 놀라운 천 조절 능력입니다. 천이 113도 F까지 올라가도 손상되지 않으며 뿔 밑동에는 복잡한 혈관망이 있어 혈액이 뇌로 도달하기 전에 식혀주어 열사병을 예방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가장 혹독한 시기에는 많은 새들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남부 노랑부리 콧불새는 곤충, 정갈, 거미를 찾기 위해 모험적으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화려한 노란색의 큰 부리는 단지 장식용이 아니라 먹이를 잡고 으깨는 데 사용되는 다목적 도구입니다. 이 새는 생존을 위한 영리한 묘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난쟁이 몽구스 굴을 찾아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높은 나무까지 앉아 위험이 감지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대신 난쟁이 몽구스 무리가 찾은 먹이의 일부를 나누어 받습니다. 완벽한 공생 관계입니다. 번식기에 수컷 토커스 새는 놀라운 헌신을 보입니다. 암컷은 나무 구멍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진흙과 배설물을 사용하여 입구를 막아버린 뒤 작은 틈새 하나만 남겨둡니다.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내내 암컷은 완전히 둥지 안에 갇혀있는 반면 수컷은 가장의 역할을 맡아 쉬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그 틈새를 통해 온 가족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 큰 전략입니다. 만약 수컷이 잡히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나 영양을 포함한 어떤 생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로 10톤이 넘는 무게에 달할 수 있는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의 장엄한 존재감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충분히 넓고 야생적인 곳은 몇 군데 안 되는데 칼라하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성체 코끼리는 끊임없이 먹는 기계로 하루에 40파운드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무잎, 풀, 뿌리, 나무 껍질을 찾아 헤매는데 매일 18시간까지 보냅니다. 매년 칼라하리의 코끼리 무리들은 먹이와 물을 찾아 6,200마일 1000km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물을 찾는 것은 진정한 생존 투쟁입니다. 우두머리 암컷 코끼리 마르티아크의 기억력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고대 무릉덩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카방고 강과 남아있는 무릉덩이들은 생명줄이 됩니다. 그들은 4,000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코와 위십술이 합쳐진 형태의 놀라운 코를 이용해 물을 빨아들이고 나서 진흙탕에 몸을 던져 천연자외선 차단제와 방충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은 가장 용맹한 사자무리조차도 경계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코끼리가 나타나면 무릉덩이는 다른 종들에게 일시적인 안전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초원이 마르고 먹잇감이 귀해지면 포식자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사자무리는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코끼리를 노리지만 어미 코끼리는 결코 소중한 자식을 적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체 코끼리는 날카로운 상아와 엄청난 힘으로 사자 무리 전체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끼리의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적은 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상아 밀렵은 수십 년 동안 이곳의 코끼리, 개체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더 은밀하고 위험한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속되는 가뭄과 기온 상승은 칼라하리 지역을 점점 더 건조한 땅으로 만들고 있으며 식량 및 식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그들의 생존을 한계점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고온은 다른 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부 노랑부리 코뿔새는 번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무 구멍 속에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새끼 새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죽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까지 칼라하리에서 이 새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들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보존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 칼라하리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칼라하리 국경 횡단공원과 같은 방대한 보호구역들이 설립되어 사냥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달인인 칼라하리의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놀라운 생명력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지한다면 이 독특한 생태계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
강력하게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렝게티에 밤이 내렸지만 침묵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그 공간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수백만 생명체들의 발소리에 진동하고 있었다. 광활한 초원에서 수많은 개체들이 서로 뒤엉켜 생명의 물결이자 거대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 각 발걸음은 고동치는 심장 박동이었고 밤을 향해 던지는 도전이었다. 그곳, 즉 어둠 속에서는 포식자들의 번뜩이는 눈빛이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마사이족 언어로 끝없는 평원을 의미하는 신성한 땅 세렝게티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대이동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생명체들은 고대 본능에 이끌려 굶주림과 탈진에서부터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날카로운 발톱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진정한 시작이나 끝이 없으며 영원한 순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한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중앙 및 서부 지역들은 광활한 초원과 특징적인 우산 모양의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듬성듬성한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숲과 초원 생태계입니다. 연간 30-40인치의 강수량은 푸르고 비옥한 초원을 만들어내며 이는 이곳의 풍부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강수량을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동물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더 멀리, 더 위험하게 이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의 풍경 속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다시 한번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들의 커다란 귀는 낮의 더위 속에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인 저주파 음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정교한 의사소통 도구이기도 합니다. 건기에는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마를 때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기억력을 이용해 마른 가을에서 물을 파내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동물들의 생명도 구하는 임시 우물을 만듭니다. 코끼리는 야생 세계의 엔지니어입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고 껍질을 벗기는 이들의 먹이 활동은 숲을 가로지르는 자연적인 길을 만들고 초원을 확장하며 식물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초원 위에는 굽은 뿔 한 쌍이 뿌리 부분에서 합쳐져 단단한 방패를 형성하는 아프리카 물소들이 불굴의 전사처럼 서 있습니다. 이들은 강인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사자 무리의 공격을 받으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강한 개체들이 앞에 서서 살아있는 요새, 즉 뚫을 수 없는 뿔벽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또한 당열복수, 행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무리 전체가 돌아서서 공격하고 심지어 사자를 죽여서 붙잡힌 한 마리 구성원을 구하기도 합니다. 각 물소는 매일 33파운드의 풀을 섭취하며 식물 군락의 성장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풀을 뜯어 먹음으로써 이들은 더 작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장려합니다. 건기가 오면 물소떼는 마지막 남은 웅덩이로 이동하고 그곳에서는 점박이 하이에나와 사자 같은 포식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점박이 하이에나는 1200만 년이 넘는 진화를 거치며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턱 중 하나, 복잡하고 긴밀한 목의 사회 구조, 그리고 매우 유연한 사냥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두머리 암컷 한 마리가 지배하는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냥할 때 이들은 무리를 지어 협력하며 놀라운 지구력을 사용하여 먹이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시속 35마일에 달하는 속도와 뼈를 부술 수 있는
450 psi의 치악력을 가진 이들은 그저 시체만 먹는 동물이라는 오해와 달리 지칠 줄 모르는 아주 성공적인 사냥꾼들입니다. 야생 세계에는 삶과 죽음 사이에 미묘하면서도 때로는 잔혹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주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생태계의 리듬에 맞춘 복잡한 춤과 같습니다. 거대한 동물떼는 자연적인 울타리를 형성하여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단결은 안전을 보장하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여정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떠내려와 악어, 물고기, 독수리에게 풍부한 먹이원을 제공하며 생태계 순환을 유지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생사의 순환이 야생 세계의 존속을 가능케 했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생물 다양성에 경이로운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칼라하리나 세렝게티에서 어떤 동물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마지막 야생 지역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잊지 말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와 함께하는 더 많은 멋진 자연 모험들을 놓치지 마세요. 야생 다큐TV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두운 대륙의 먼 가장자리 아프리카 남서부가 대양과 만나는 곳에는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듯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오래된 시련에 대한 속삭임입니다. 이곳은 나미비아입니다. 생존 의지의 교향곡이자 작든 크든 모든 생명체가 적응과 재생의 끝없는 대서사시에서 주연을 맡는 자연의 극장입니다. 오늘 뜨거운 모래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생명이 여전히 조용히 피어나는 곳 나미비아를 함께 탐험해봐요. 나미브 사막 전체를 깊은 침묵이 감싸고 있어요. 오직 먼지처럼 고운 모래, 알갱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의해서만 그 침묵이 깨질 뿐이죠.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혹독한 풍경 속에서 놀라운 생존 이야기가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어요. 겉보기엔 생명 없어 보이는 모래 언덕 위로 한 무리의 동물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느다란 몸통으로 건조한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사막 사자였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자원 자체가 귀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날렵한 몸과 넓적한 발은 불안정한 지면 위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고, 반면 황금빛 털 색깔은 사막의 붉은 주황색과 어우러져 그들을 모래 언덕 위를 미끄러지듯 누비는 유령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맹렬한 더위로 일렁이며 왜곡된 공기 너머로 기이한 형상이 나타났다. 느리고 우아한 걸음걸이와 하늘에 닿을 듯 길게 뻗은 목을 가진 기린들은 사막의 거대한 유령처럼 부드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메마른 땅을 침착하게 가로지르며 황량한 풍경 속에서 마지막 남은 푸른 부분들을 지칠 줄 모르고 찾아다녔다. 나무잎 하나하나가 작은 성취로 여겨졌고 나무줄기 하나하나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었다. 시간은 사막의 땡볕 아래서 마치 영원히 이어지는 듯 느릿느릿 흘러갔다. 저 멀리 암사자 무리는 여전히 끈기 있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힘만이 능사가 아니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할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맹렬한 태양의 열기 아래 그들은 발밑에 뜨거운 모래를 무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가슴속에는 냉정함을 품고 있었다. 무리는 기린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며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소리로 소통하는 대신 눈짓 한 번, 가벼운 꼬리 흔들림 한 번과 같은 섬세한 몸짓으로 의사소통했다. 그들은 모래 언덕에 물결치는 듯한 능선과
앙상한 덤불에 흐릿한 그림자 하나하나를 활용하여 몸을 숨겼다. 공기를 일렁이게 하는 열기 아래 그들은 풍경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진정한 유령처럼 되었고 먹잇감이 단 1초라도 방심하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드물게 풍요로운 순간에 심지어 포식자들조차 찰나의 안정감을 소중히 여겼다. 사막은 귀한 선물을 선사했고 갈등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 지평선 위로 하늘은 옅은 낮의 푸른색에서 강렬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변하여 사막에 매혹적인 빛의 망토를 드리웠다. 오늘 밤 그들은 다시 조용히 배회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사막은 생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야생의 세계가 엄격한 규칙들을 잠시 내려놓은 듯 할 때 나미부 사막의 아침은 부드럽게 시작된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온화하며 지평선에는 실크처럼 섬세한 연한 노란빛을 그린다. 침묵하는 모래 언덕들 사이로 하나의 오솔길이 나타난다. 깊고 규칙적인 발자국들이 줄지어 나타나는데 이는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온 고대의 여정을 증명한다. 그것은 사막 코끼리들의 순례였다. 성체 코끼리 거인들은 발 아래 모든 모래알을 아는 노련한 여행자들처럼 느리고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들은 울부짖거나 요란하게 부딪히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들은 조용하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간다. 넓적한 발이 달린 긴 다리는 이 건조한 해안 지역을 넘어서기에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이곳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탁월한 균형감과 힘을 요구한다. 옅은 회색의 두꺼운 피부는 미세한 먼지층으로 덮여 있어 장렬하는 햇빛을 일부 반사하며 몸을 자결하는 더위로부터 보호한다. 무리의 선두에는 가장 나이 많은 암컷 코끼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길을 안내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움직임, 시원한 귀에 규칙적인 흔들림, 그리고 정확하고 굳건한 발걸음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코끼리부터 성체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무리 전체에게 길을 안내하는 신호였다. 무리 전체는 마치 사막 전체가 그들의 집단적인 신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다. 이 기억은 추상적인 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 코끼리는 피부에 고대 문자처럼 깊이 새겨진 주름과 함께 수십 년의 지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에 사라진 무릉덩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하수의 존재를 감지했다. 무리 전체는 그녀의 이끄는 발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지혜가 바로 그들의 생명을 이 가혹한 땅과 연결하는 끈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표지판도 명확한 길도 없었다. 하지만 코로만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었다. 물 냄새, 바람은 미묘한 습기의 흔적을 실어 날랐고 선두 코끼리들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물은 단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더위를 수많은 시간 동안 견뎌낸 후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들 앞에 얕은 호수가 나타났는데 햇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액체 유리 같았다. 낮은 가시덤불 사이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땅 위에는 자갈과 마른 먼지 사이에 교묘하게 위장된 새 둥지가 침묵과 현명한 전략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알 하나가 살짝 움직이며 새로운 생명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투박한 소리, 점차 금이 가는 알껍질 소리가 고요한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에서부터 축축한 부리 하나가 단단한 껍질을 처음으로 뚫고 나오자 갑자기 나타난 금은 마치 서서히 열리는 시간의 틈새와 같았다. 이 사막의 이야기는 물을 위한 싸움이나
뜨거운 열기와 흙먼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하는 생명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야생의 세계 속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순환이죠. 갓 부화한 새끼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은 헌신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몇 주 동안 타조 부모는 번갈아 알을 품고 자신들의 알들을 보호하며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들은 사막의 혹독한 열기, 야간 포식자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포식자들로부터 오는 위협까지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 번 검은 등자칼 한 마리가 새로운 생명의 냄새에 이끌려 몰래 접근하지만 그것은 항상 수컷 타조에 의해 저지됩니다. 수컷은 주저하지 않고 깃털을 부풀리고 위협적으로 쉭쉭거리며 위협적인 춤을 추듯 강한 발을 땅에 쿵쿵 내리찍습니다. 그것은 이 보금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보호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심지어 높은 곳을 맴도는 독수리들도 감히 공격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조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굳건히 소중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어린 새끼들이 알껍질을 깨고 나오면 더 도전적이고 연약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직 연약한 그들의 다리는 빠르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하고 따라잡고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이 새끼들은 사막의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생과 사가 단지 얇은 경계선 하나로 갈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빠 타조는 항상 앞을 경계하며 지켜봅니다. 위험이 나타나면 녀석은 똑바로 서서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쳐 하이에나마저도 경계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생물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필요하다면 녀석의 튼튼한 다리에서 나오는 강하고 정확한 발차기는 어떤 적이라도 두려워하며 멀리하고 싶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어린 새들은 어미를 졸졸 따라 작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뜨거운 햇살 아래서 솜털은 보송보송 흔들렸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땅에 있는 먹이를 쪼기 시작하며 씨앗, 마른 잎, 그리고 작은 곤충들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생존에 너무나 중요했다. 하루하루 자라면서 깃털이 바뀌고 두 다리는 더욱 튼튼해졌으며 발걸음은 더 자신감 있어졌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어른 새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고 가혹한 사막의 햇살 아래서의 모든 시련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모래의 단조로운 배경 위에 강인하고 굳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오릭스 영양은 가혹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연으로부터 놀라운 인내력을 부여받은 웅장한 동물이다. 이들의 털은 매끄럽게 윤이 나고 두꺼운 가죽 아래로는 탄탄하고 강인한 근육들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자결하는 더위 속에서도 유연함을 유지시켜준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수많은 전투를 거쳐 단련된 두 자루의 창처럼 날카로움을 풍기는 길고 곧게 뻗은 한 쌍의 뿔이다. 수컷과 암컷 모두 이러한 천연 무기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극받으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식자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는 오릭스를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얼굴과 옆구리에 있는 검은 줄무늬가 오릭스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넓은 사막의 그늘과 마른 덤불 속에 놀랍도록 잘 어우러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릭스 영양은 위험을 느끼면 서둘러 도망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멈춰서서 견고한 원을 이루고 성체들은 뿔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어린 개체들이 보호받는 중심부를 둘러싼 보호 장벽을 만듭니다. 이런 정교한 방어 전략은 가장 연약한 새끼들부터 가장 강하고 끈질긴 개체들까지 수많은 세대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밤이 새벽에 자리를 내어주자 민첩한 스프링복 영양들이
넓은 평원을 조용히 헤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복은 가느다란 다리,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민첩함과 전투 준비 태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당당한 자세를 지닌 우아한 영양입니다. 이들은 속도와 경계심을 생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 달인입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한 움직임입니다. 이들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 바로 프론킹이라고 불리는 행동이죠. 어느 순간 스프링복 한 마리가 갑자기 네 다리를 동시에 땅에서 떼고 공중으로 거의 4미터 높이까지 솟아오르며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 위 춤처럼 이 극적인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하죠. 단순히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극도로 효과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포식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힘과 민첩성을 과시하며 동시에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죠. 스프링복 영양은 가장 크거나 가장 사나운 동물은 아닐지라도 적응의 화신입니다. 우아하고 겸손하며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많은 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에서 스프링복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여전히 민첩하고 강하며 생생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새벽이 밝아오면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인 아프리카 들개가 잠에서 깬다. 그들의 털은 검은색, 갈색, 황갈색, 흰색의 다양한 색조가 어우러진 화려하고 다채로운 융단과 같아서 어느 두 개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 각각의 털 무늬는 독특한 지문과 같아서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한다. 아프리카 들가의, 즉 점박이 사냥개는 숨겨진 에너지를 품고 이동합니다. 그들의 커다란 접시 모양 귀는 가장 미약한 소리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회전하고 동시에 밝고 날카로운 눈은 주위를 훑어봅니다. 마른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인하고 민첩합니다. 이 사냥꾼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리의 힘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번성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이 항상 공동의 이익에 양보하는 통일되고 규율 있는 집단입니다. 추격전이 시작되기 전 무리는 친밀하고 조용한 의식을 치릅니다. 가볍게 할틈, 코 맞대기, 그리고 작고 즐거운 점프들이 이어집니다. 풍부한 신호 언어는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그들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리는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에 따라 사냥터에 넓게 퍼집니다. 아프리카 들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협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거의 텔레파시 수준입니다. 그들은 사냥 내내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제잘거리는 소리, 끽끽거리는 소리, 그리고 휘파람 소리를 사용합니다. 한 마리에게는 먹이를 매복해 있는 다른 무리 쪽으로 몰아넣기 위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추격전에 선두를 이끌며 압력을 항상 최대로 유지하고 먹이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과 지구력의 교향곡이자 집단 지능의 치명적인 공연입니다. 사냥감은 영양, 어린 버팔로 또는 새끼 얼룩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물의 종류가 아니라 발걸음의 일치입니다. 일단 사냥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조우는 승리로 끝납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는 아프리카 들개가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비범한 지구력입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무리는 사냥감을 지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며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방법을 합니다. 공격 시에는 모든 것이 수술적인 정확성으로 이루어졌다. 혼란은 없었고 오직 절대적인 효율성만 존재했다. 사냥 후에는 먹이가 사냥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들, 늙은 개체들, 그리고 부상당한 구성원들을 포함한 무리 전체와 공유되었다. 최우선 순위는 항상 어린 강아지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명확한 규칙과 높은 책임감을 지닌 공동체였다. 마사이 말에 동이 트며 생과 사의 끝없는 순환의 시작을 알렸다. 높은 절벽 위에서 사자 가족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융이나는 검은 갈기에 건장한 수사자는 아래 초원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암사자 3마리는 긴 밤의 영역 순찰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장난기 넘치는 아기 사자 4마리가 덤불 속에서 놀고 있었다. 수사자의 깊은 포효가 경고의 말처럼 울려 퍼지자 아기 사자들은 놀이를 멈추고 얌전히 어미의 품에 파고들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무리 전체는 이틀 동안 굶주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사냥을 나가야 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 가장 사나운 암사자 중 한 마리는 먹잇감의 낌새를 찾기 위해 공중에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얼룩말 무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꿩떼는 너무 촘촘하게 뭉쳐진 큰 무리로 움직여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근처에 숨어있던 거대한 야생물소는 감히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에서 낮은 덤불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던 야생 멧돼지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무리는 즉시 긴장했고 날카로운 눈은 먹잇감에 고정되었다. 멧돼지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민첩하고 사나웠으며 사자가 부주의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엄니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무리 전체의 식사를 확보할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리고 마침내 사냥이 시작되었다. 사자의 포효가 바람에 울려 퍼지며 이 땅의 지배자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선언했다. 마라강가, 어두운 물속에서 수십 마리의 거대한 하마들이 살아있는 바위처럼 떠올랐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하마는 마라강이 사나운 왕들이며 그들의 영역은 어떤 낯선 자도 환영하지 않는다.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한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전 무리를 막 떠난 한 젊은 수컷 하마가 상류에 나타났다. 지치고 목말랐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채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무리 한가운데서 2,000km 이상 나가는 거대한 알파 수컷 하마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물속에 누워 근처의 암컷 하마들과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전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갑자기 깊은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져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다. 알파 하마는 자신의 도전자에게 곧장 돌진했고 물 위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마라강 왕들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격렬하고 잔혹했으며 야생 세계에서 강력한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거대한 이빨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며 거대한 몸무게를 이용해 상대를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단검처럼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들이 두꺼운 가죽을 베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짝짓기 권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한 자는 추방당하고 강한 자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생사를 건 투쟁이었다. 물가에서 벌어진 싸움은 우두머리 하마가 천둥 같은 소리로 포효했을 때 팽팽해졌는데 마치 승리를 선언하고 강에서의 자신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듯했다. 약간 어설프고 육중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아무도 그들이 육지에서 시속 30에서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하마는 깊이 잠수할 수 있으며 5에서 7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상과 수중 모두의 삶에 적응하는 진정한 명인이 되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활기찬 개코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은 회색 털에 사나운 얼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덩치, 큰 수컷 한 마리가 50마리 가까운 개체들을 이끌며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그 개코 원숭이 무리는 마치 노동자 무리처럼 시끄럽게 들판으로 나아갔다. 부지런한 어미들은 땅을 파서 곤충을 찾고 비가 온 뒤 떨어진 잘 익은 과일들을 주워 모았으며 한편 새끼들은 어미의 등에 매달려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근처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에서 암컷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자 그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적인 광경으로 바뀌었다. 그것의 차가운 노란 눈은 원숭이 무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미 등에 매달린 새끼 원숭이들은 마사이 마라, 표범과 같은 은밀한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목표였다. 하지만 우두머리 원숭이가 나타나자마자 모든 것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 거대한 울부짖음이 넓은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지며 다가오는 위험을 모든 원숭이 떼에게 즉각 경고했습니다. 평소 달아나는 본능과는 다르게 비비 원숭이 무리는 강력한 표범, 즉 그들의 포식자를 즉시 애워쌌습니다. 압도당한 한순간 표범은 높은 나무까지 위로 뛰어올랐고 헐떡거렸습니다. 표범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을 끈질기게 애워싸고 있는 원숭이 떼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원숭이들은 서서히 물러났고 표범에게는 작은 상처들과 손상된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전설적인 마사이 마라 초원의 심장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빛이 푸른 눈을 가진 암표범 루나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지혜의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여느 날과 달리 마사이 마라 초원의 표범 여왕 루나는 사냥을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안전한 곳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루나는 바스락거리는 키 큰 풀숲을 천천히 지나갔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끊임없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성한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그녀는 땅속 깊이 거대한 뿌리를 내린 고목을 찾았고 그곳은 이상적인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고 몸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명을 험난한 야생의 세상에 맞이할 준비를 하는 포식자에게 있어 이 순간은 가장 신성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아기 표범의 연약한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다. 루나는 고개를 살며시 돌렸고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빛났다. 강한 모성애로 그녀는 새끼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핥아주며 낯선 세상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도왔다. 작고 가느다란 발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어미의 몸에서 따스함과 보호를 찾아 헤맸다. 따스한 햇살이 어미와 새끼 둘을 감싸 안을 때 루나는 새끼를 사랑스러운 품에 조심스럽게 안아 보호했다. 루나의 이야기는 어미 표범으로서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투쟁하고 생존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야생 세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사이 마라의 드넓은 초원에서 달을 의미하는 모라는 이름의 작은 천사가 막 태어나 삶의 첫 장을 시작했다. 그 아기 치타는 루나의 맹렬한 감시 아래 항상 보호받았다. 연약한 다리와 부드러운 털을 가진 모는 엄마의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모이 어린 시절은 엄마 품에서 보냈지만 가혹한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었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늘 도사리는 위협으로 항상 영토를 넘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루나와 모가 숨어있는 나무로 하이에나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미 치타가 조용히 서서 포식자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동안 루나의 두 눈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즉시 루나는 새끼를 이끌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렸지만 모는 보호자이자 첫 번째 스승이었던 루나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걷는 법을 배우고 근처 낮은 나무까지 위에서 자신을 시험하면서 모는 점차 필수적인 생존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거대한 고목의 그늘 아래에서 모는 서툰 등반과 아픈 추락에도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부드럽게 받쳐주며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는 호기심에 찬란한 바위, 도마뱀을 뒤쫓다가 무심코 자신들의 안전한 은신처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관독수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모가 위험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루나는 숲을 속에서 번개처럼 뛰쳐나왔고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깊은 으르렁거림은 공중의 포식자를 움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고 그저 새끼 앞에 버티고 서서 모성애의 견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위험으로 가득하며 경계심이 생존의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타고난 사냥꾼의 본능으로 루나는 새끼에게 오르기, 사냥하기, 그리고 다른 위험한 포식자들을 피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각 수업은 매우 귀중했으며 혹독한 야생에서 모의 생존 기회를 결정했습니다. 새끼 표범들이 자라면서 점차 더 독립적이고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어린 딸이 품을 떠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모험은 모의 성격을 형성하고 세상에 모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나미비아의 숨겨진 보석 에토샤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코끼리, 사자, 표범, 검은 코뿔소로 이루어진 빅4의 고향입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밤이 찾아오면 끝없이 메마른 땅에서 시원함을 찾아 고대의 그림자들이 무릉덩이 옆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오반보 원주민들은 이곳을 위대한 하얀 땅이라는 뜻의 에토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순수함과 숨막히는 웅장함을 불러일으킵니다. 2024년 나미비아는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에토시아 국립공원의 물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물 환경과 깊이 연관된 생물인 하마는 이제 단단한 진흙 구덩이에 갇혔다. 그들의 피부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갈라졌다. 푸른 누와 평원 얼룩말 무리들은 물을 찾아 끝이 없어 보이는 여정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생존 본능과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2025년 초가 되자 마침내 비가 다시 찾아왔고 메마른 땅에 한 줄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회복은 전체 생태계를 다시 깨웠고 포식자들의 다음 포식의 여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에토시아의 혹독한 건기에는 초식동물들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수원지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밀집은 포식자들에게 의도치 않게 위험한 놀이터를 제공했고 그 지역들을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잔치로 만들어버렸다. 오카우쿠에조는 이 지역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탐험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목적지가 된다. 오카우쿠에조는 밤낮으로 조명되는 인공 무릉덩이로 유명하며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1년 내내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힘의 상징인 검은 코뿔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1.5m에 달하며 1,003kg이 넘는 우람한 몸집으로 검은 코뿔소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검은 코뿔소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들의 피부는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몸을 식히기 위해 뒹굴고 난 후에는 먼지나 진흙 때문에 때로는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더운 날 몸을 식히고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의 주된 차이점은 식단입니다. 흰 코뿔소는 주로 풀을 뜯어 먹지만 검은 코뿔소는 뾰족하고 매우 유연하며 거의 손가락과 같은 위십술로 가시덤불에서 어린 잎을 쉽게 따먹는 능숙한 나무십 섭취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식물로부터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조한 환경에서는 매우 귀중한 특징이죠. 오카우쿠에요의 메마른 평원에서 푸른 누대에 묵직하지만 규칙적인 발소리가 활기찬 북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푸른 누 한 마리의 평균 키는 약 1.2m 정도이고 보통 200kg 정도 나간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푸른 누는 결코 느리지 않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는 사냥꾼들이 늘 가까이에 숨어있는 에토샤 사막에서 놀라운 생존 기술이다. 이 영양은 수십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오카우쿠예요.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카우쿠에요에서는 인공 무릉덩이가 혹독한 건기 내내 생명선 역할을 하며 푸른 영양무리에게 매일같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이들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나타나며 기온이 45도 C를 넘을 수 있는 한낮의 맹렬한 햇볕은 현명하게 피합니다. 척박한 나미부 사막부터 비옥한 마사이 마라 초원까지 호숫가 검은 코뿔소의 침묵부터 들가의 무리의 협동심까지 우리는 경이로운 생명의 이야기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루나의 숭고한 모성애, 어린 타조들의 강인함, 그리고 코끼리 무리의 고대 지혜를 보았습니다. 각 생명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본연의 리듬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생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진정한 힘이 지배가 아닌 적응과 연결, 그리고 연대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생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다양한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늘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매일 새로운 아침마다 다시 태어납니다. 만약 당신도 아프리카의 야생 심장을 탐험하는 여정에 가슴이 뛰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야생 다큐TV 채널을 구독한 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멋진 야생 세상을 탐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태초부터 울려 퍼지는 부름처럼 메아리치는 이름. 이곳은 생명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화려하게 꽃피우며 장엄하고 영원한 자연의 교향곡을 짜내는 곳입니다. 끝없이 광활한 세렝게티 평원 위로 수백만 마리 누대의 발굽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마치 지구 자체의 원시적인 북소리 같습니다. 생명의 미로인 오카방고 습지에서는 이 땅의 현명한 거인들인 코끼리 떼에 유유하고 묵직한 발걸음 아래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고대 콩고 열대우림의 희미하고 습한 깊은 곳에서는 실버백 고릴라들의 묵직하고 안정된 숨소리가 나무잎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생명의 여명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삭임 같습니다. 신비로운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에서부터 자결하는 태양 아래 불타는 듯한 초원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한 치의 땅, 한 포기 풀잎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물이 탐욕스러운 점유가 아닌 미묘한 균형과 깊이 있는 나눔의 정신으로 생존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며 격동적인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아프리카가 존속하고 발전하도록 이끌어온 불변의 법칙입니다. 전설적인 세렝게티에서 150만 마리가 넘는 누떼가 함께 이동하며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생명력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듯한 장관이다. 그들은 느긋하게 풀을 뜯지만 결코 식생을 뿌리째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원이 더욱 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백을 남긴다. 이것은 자연의 리듬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야생적이면서도 섬세한 이동의 춤이다.
2023년의 심층 연구에 따르면 이 대이동은 누떼 자신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표토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침식을 방지하며 미세한 곤충부터 거대한 포식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들의 생존을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오카방고 습지에서 코끼리들은 그들의 고대 지혜로 능숙하게 수로를 만들고 영양, 물소, 그리고 수백 종의 조류들과 함께 귀중한 수자원을 공유합니다. 코뿔소들은 밀렵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풀을 뜯어 먹으며 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더 작은 종들을 위한 서식지를 만들어줍니다. 2024년 가디언즈의 희망찬 보고서는 한 줄기 빛을 던져주며 나미비아의 지역사회 보호팀들이 끈기와 용기로 2020년 이후 검은 코뿔소 개체 수를 12%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활한 콩고 열대우림, 지구의 보물 속에서 반짝이는 물총새들이 맑은 시냇물 위를 날아다니고 고릴라 무리는 푸른 잎사귀 아래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 장엄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삼림 벌차에 사냥 그리고 기후 변화에 가혹한 영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 콩고 열대우림은 불법 벌목과 인간으로부터 오는 다른 위협들로 인해 매년 평균 1.2400만 에이커의 숲을 잃는 등 우려스러울 정도로 광대한 면적을 상실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오카방고의 생명줄도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예측 가능했던 홍수 주기를 방해하여 이곳의 생명체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에서는 누우의 신성한 이동 통로가 농업 및 기반 시설 확장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까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관적인 경고 신호에 그치지 않고 이 동물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과 지속 가능한 부는 우리가 절제하고 자연의 한계를 존중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츠완에서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잘 무장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밀렵 방지팀 덕분에 2020년 이후 불법 밀렵 사건이 60%까지 줄었습니다. 콩고에서는 글로벌 재조림 프로그램 덕분에 2024년에 2,500 에이커의 새로운 땅이 녹지로 덮여 점차 고릴라에게 안전한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자연의 경이로운 재생 능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연 속 절제의 원칙을 깊이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야생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 행성을 심연의 벼랑 끝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함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떨까요? 코끼리가 새끼들에게 온화함을 베푸는 것만큼 맹렬하게 혹은 누우떼가 수천 킬로미터의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것만큼 강인하게 우리의 자연적 부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비범한 강인함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누우떼의 끊임없는 대이동과 코끼리 무리의 온화한 힘을 지켜보세요.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행동할 영감을 주어 경이로운 아프리카 전역에서 매 계절마다 어머니 지구의 심장 박동이 여전히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이 소중한 세상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아프리카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송가와 같으며 동시에
이 신성한 땅을 보호하라는 진심 어린 간절한 부름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비가 내려 대지를 깨울 때 우리 또한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 풍요의 계절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는 풍요로움이 영원한 서사시처럼 펼쳐지는 땅입니다. 빗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감돌면 광활한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노란색으로 펼쳐진 초원은 그 넓이가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으로 영혼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합니다. 이곳에서는 대지의 고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백만 생명체들의 발걸음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듯 생명이 섬세한 조화 속에서 번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이로운 힘이며 세렝게티의 활기찬 심장 박동으로 이 땅 전체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150만 마리가 넘는 눕대는 끝없이 밀려오는 조수처럼 움직이며 광활한 풍경 위에 오래된 길들을 깊이 새겨 넣습니다. 땅을 울리는 발굽소리는 초원에 흉터를 남기지만 바로 그 발걸음들이 그곳의 생생한 풍경을 형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햇빛 가득한 세렝게티의 중심부에서 야생의 삶은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원시적인 춤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현실적일 정도로 빠르고 우아한 동물인 치타는 새끼들과 함께 광활한 야생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교함, 균형, 그리고 자연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높은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 몸의 흐릿한 무늬는 부드러운 여명 속으로 스며들어 완벽한 위장을 이루었다. 표범의 호박색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초원을 훑으며 모든 움직임과 소리를 분석했다. 그것은 무한한 탐욕이 아닌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고 자라나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어미의 신성한 임무였다. 현명한 절제로 표범은 주고받음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명인처럼 능숙하게 먹잇감을 선택했다. 초원은 비옥한 땅으로서 흥미진진한 사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의 전장이기도 하다. 활시위처럼 팽팽한 근육을 지닌 어미 치타는 몸을 땅에 바싹 밀착시킨 채 낮게 웅크렸다. 그 숨결은 공기를 거의 흔들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톰승아젤 한 마리가 우아하게 풀을 뜯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험을 전혀 모른 채였다. 아기 치타들은 어미 주변에 모여 그들의 눈은 어미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따라가며 자연의 가혹한 현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갔고 노란색 잔상이 공간을 가르며 심장이 한번 뛰는 동안 거의 200피트 가까이 질주했다. 겁에 질린 영양은 도망쳤지만 치타는 더 빨랐다. 치타의 날카로운 발톱이 먹잇감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영양을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순식간에 그 삶을 끝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미 표범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잔인함을 보이지도 않았다. 나머지 영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마치 불문율적인 삶의 철학을 따르는 듯 언제 멈춰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초원의 연약한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었다. WWF의 2024년 연구는 치타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약하거나 경계심이 부족한 개체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먹이 개체군을 강화하고 초원의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절은 침묵의 희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새끼 치타들은 여전히 어미의 사냥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미 치타가 사냥감을 아카시아 나무 그늘로 끌고 가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 마리 사자의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다. 초원의 강력한 지배자인 사자들은 늘 치타의 사냥 기회를 빼앗아가곤 했다. 어미 치타는 분노에 찬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지만 사자의 거대한 몸집과 위압적인 존재감은 공간을 압도했다. 쓰러진 사냥감을 향해 아픈 시선을 던지며 어미 치타는 물러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조용히 새끼들을 이끌고 그 싸움터를 떠났고 그들의 텅 빈 배는 또다시 굶주린 하루를 알렸다. 그 희생의 순간은 치타의 힘과 규율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잘 보여주었다. 치타는 사냥을 계속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추격에 필요한 에너지는 치타를 탈진시켜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대신에 치타는 에너지를 아꼈는데 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 힘든 날들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 신중한 선택은 미래 사냥을 위한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보장하고 세렝게티의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치타의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에서 겪는 불안정함과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치타는 족함을 아는 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그들의 서식지 30%가 인간의 파괴, 갈등, 그리고 먹이원 손실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생동물 상징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관심과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아프리카 오카방고 삼각주에서는 풍요로움이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구석구석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홍수는 머나먼 고지대에서 온 선물로 주변의 건조한 땅 한가운데에서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끼리와 코뿔소, 대륙의 두 거대한 수호자가 우아하고 여유롭게 움직이며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힘을 드러냅니다. 이 활기찬 야생 한가운데에서 하남커 또 우두머리 코끼리는 구불구불한 시냇물을 따라 무리를 이끌고 갈 때 독특한 위엄을 풍깁니다. 그 코끼리의 엄니한 쌍은 매끄럽게 달아있고 세월의 흔적이 물들어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와 지식들을 머금고 있는 듯합니다. 그 코끼리의 발걸음은 느리고 묵직하며 의도에 가득 차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경험의 상징입니다. 코끼리는 능숙한 코로 땅속 깊은 곳에서 귀한 물을 빨아들여 조금씩 마신 후 물을 입에 머금고 이 풍족함을 무리 전체와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것은 선두에 선 어미 코끼리의 굳건한 발걸음으로 쓰여진 만족에 대한 철학입니다. 코끼리 무리는 친밀한 몸짓으로 코를 서로 얽고 각각의 물 한 모금은 신성한 유대감이 되어 그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제 막 한 살이 된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얕은 물에서 신이 나서 등에 물을 뿌리며 뛰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 그리고 가족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전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광경은 우리에게 이 광대한 생태계 속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준다. 코끼리들은 단순히 자원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엔지니어이자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다. 코와 발로 땅을 파서 큰 무릉덩이를 만들 때 그들은 무심코 이곳들을 물고기, 악어, 거북, 그리고 우아한 흰 해오라기 떼의 천국으로 만듭니다. 2024년 한 연구는 코끼리가 파낸 수로가 늪지의 생물 다양성을 최대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기가 지나간 후에도 다른 종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냈습니다. 우두머리 코끼리의 경계심과 자율성은 무리 전체와 생태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무릉덩이가 마르기 전에 언제 떠나야 할지 알아 오카방고 삼각주의 심장이 계속해서 힘차게 뛰도록 보장한다. 코끼리 무리가 떠나면 땅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고 식생이 다시 자라며
수천 종의 다른 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코끼리의 역할이 단순히 수원 수의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상호작용을 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 깊은 자연 보존 본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두암컷 코끼리의 인도를 따르는 코끼리 무리는 늪지대를 가로질러 계속 나아갔고, 다른 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릉덩이를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작고 어린 코끼리는 어미 뒤를 바싹 따랐고, 지쳤지만 무리 전체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었다. 이 모습은 어미와 새끼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임과 동시에 오카방고의 생명과 자연의 리듬이 빚어내는 섬세한 관계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다. 에버글레이즈에서 인정된 9개의 생태계 중 2가지인 담수습지와 말초원은 조용히 자신만의 생명 리듬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느리지만 끊임없는 물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물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다. 담수습지에서는 오키초비 호수에서 남쪽으로 하루에 겨우 25마일의 속도로 물이 흐른다. 멀리서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생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 동맥이다. 반면 말초원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이 초원은 계절에 따라 침수된다. 물이 말층을 통과하면서 연중 몇 달만 지속되는 얇은 수층을 만든다. 물이 빠지면 조류와 플랑크톤이 부착된 석회암이 떠올라 회색 진흙층으로 변하며 다가오는 건기의 침묵을 상징한다. 이 두 생태계는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자연적인 저장고 역할도 한다. 우기에는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는 천천히 방출함으로써 에버글레이즈는 단맛이 나는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인근 바다에서의 염분 침입을 막는다. 습지의 풍부한 물고기, 양서류, 새끼 새들은 많은 거북이와 담수 파충류를 끌어들인다. 그 중에서도 미국 악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생태계에 살아있는 상징으로서 미국 악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균형을 유지한다. 20세기의 멸종 위기 직전까지 몰렸지만 1987년 멸종 위험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적극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미국 악어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여 플로리다 내 다른 지역보다 에버글레이즈에서 가장 많다.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되던 이 종은 현재 플로리다에서만 1.25백만 마리 이상이 서식한다. 성장하면서 악어는 먹이 목록을 확장한다. 큰 물고기, 거북, 새, 심지어 작은 포유류도 사냥한다. 흰고리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할 때는 악어 특유의 기술인 죽음의 회오리를 사용한다. 몸을 계속 회전시켜 먹이를 찢고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탈출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악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기가 되면 드러난다. 습지의 수위가 낮아지면 악어는 강력한 주둥이와 꼬리를 사용해 악어 구덩이라 불리는 깊은 구덩이를 판다. 이 구덩이는 단순히 악어 자신의 은신처가 아니다. 에버글레이즈 대부분이 마를 때 이 구덩이는 마지막 오아시스이자 소중한 담수 저장소가 된다. 물고기, 거북, 새, 심지어 포유류까지 이곳으로 모여 혹독한 건기를 견딘다. 이렇게 미국 악어는 본의 아니게 생태계 엔지니어가 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냥할 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형성하며 수십 종의 다른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조용한 물속에서 큰 청색, 외가리는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의 살아있는 상징처럼 날개를 활짝 펼친다. 높이 4피트, 날개 길이 약 7피트로 북미에서 가장 큰 외가리다. 먹잇감이 지나가면 물고기든 양서류든 작은 포유류든 큰 청색 외가리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긴 목과 날카로운 부리를 물속으로 내리친다. 발견 즉시 1초 만에 사냥이 가능하며 놀라운 반사신경과 절대적인 집중력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에버글레이즈의 메마른 땅 사이로 소나무숲 생태계가 생생한 그림처럼 나타난다. 공원 면적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이 생태계는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다.
드러난 석회암과 매우 얇은 토양층 때문에 소나무 숲은 생명에 실제로 큰 도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플로리다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강하게 자라난다. 그곳에는 작은 물주머니와 흙이 쌓여 있다. 에버글레이즈 소나무 숲의 울창한 나무와 건조한 바위 지형 사이에서 플로리다 표범이 민첩한 몸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채 이동한다. 이 고양이과 동물은 플로리다 최고의 포식자 중 하나이며 사자 표범의 독특한 아종이다. 키 큰 소나무와 그 사이에 열린 공간은 먹이가 풍부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상적인 사냥터를 제공한다. 플로리다 표범은 현재 멸종 위기종 목록에 있으며 남플로리다에 주로 서식하는 개체수는 120에서 230마리로 추정된다. 주요 먹이는 흰고리 사슴으로 전체 식단의 70에서 90%를 차지한다. 흰고리 사슴의 존재는 전체 생태계 균형의 리듬을 결정한다. 미국 전역에 3천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분포하며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한 마리의 흰고리 사슴은 하루에 5에서 7파운드의 먹이를 소비한다. 번식기에는 수컷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짝짓기 권리를 확보한다. 암컷은 보통 가장 강하고 큰 뿔을 가진 수컷을 선택한다. 뿔은 건강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는 더욱 강력하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나무를 두드리는 일정한 소리가 숲의 심장 박동처럼 울린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딱따구리의 사냥터이기도 하다. 붉은 벼 딱따구리는 독특한 깃털을 지니고 나무 껍질을 쪼아 숨은 곤충을 찾아 구멍을 만든다. 지역에서 가장 큰 딱따구리인 파일레이터.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누구도 혼동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반면 붉은 배 딱따구리는 가느다란 가지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다. 에버글레이즈의 맑은 하늘 아래 북방 뻐꾸기는 우아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눈에 띈다. 이 새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와 주변 환경의 소리, 자동차 경적이나 휴대전화 벨소리까지 놀라운 모방 능력을 지닌다. 일부 개체는 최소 35종의 새를 포함해 200가지 이상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같은 생태계에서 반짝이는 보라색과 청색의 빛을 띠는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찌르레기는 자연 속 보석처럼 빛난다. 잡식성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먹이를 활용한다. 번식기에는 특히 경쟁적인 행동을 보이며 때때로 둥지를 차지하거나 작은 새의 알을 먹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큰 부리를 가진 청두까마귀는 작은 포식자지만 매우 능숙하다. 이 새는 곤충과 작은 새뿐만 아니라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도 사냥한다. 특징적으로 청두까마귀는 가시나 뾰족한 가지를 사용해 먹이를 꿰어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광활한 지역, 끝없이 이어지는 늪지를 따라 열대 화렵수림이 독특한 생태섬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해수면보다 단 1~3피트 높이인 이 건조한 땅은 계절적으로 물이 넘실 때는 바닷속의 견고한 섬과 같다. 이러한 높이 덕분에 장기간 홍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특한 동식물에게 이상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 화렵수림 그늘 속에서 플로리다 흑곰은 피난처와 풍부한 먹이를 찾는다. 이 곰은 미국 흑곰의 독특한 아종으로 2023년 기준 플로리다에 약 4,000마리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만 에버글레이즈에 서식한다. 숲의 식생은 연중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며 잡식성인 플로리다 흑곰은 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하면서 20종 이상의 식물종의 씨앗을 배설물과 함께 퍼뜨려 숲의 재생을 촉진한다. 화렵수림에서는 회색 여우가 놀라운 민첩성과 적응력을 발휘하며 에버글레이즈를 가로지른다. 이 여우는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자연 분포 범위를 가진 유일한 개과 동물이다. 특히 나무를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 플로리다 표범과 같은
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높은 곳에 먹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존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늦겨울부터 한여름까지 북부 휘파람새는 화렵수림 속 낮은 덤불에 안전하게 둥지를 튼다. 숲의 빽빽한 나무 싶은 둥지와 알, 새끼를 포식자와 악천후로부터 보호하는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한다. 수컷은 특징적인 볕과 부리 주변의 검은 마스크로 붉게 빛나는 깃털을 자랑한다. 휘파람새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강력한 울음소리로 알려져 있으며 씨앗, 과일, 곤충을 먹어 해로운 곤충 개체수를 조절한다. 화렵수림의 울창한 숲은 남부 흰머리 독수리에게도 이상적인 둥지와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들의 둥지는 수백 파운드에 달하며 여러 해에 걸쳐 재사용되어 자연의 끈기를 상징한다. 주식은 주로 물고기로 전체 식단의 60-90%를 차지한다. 밤이 되면 화렵수림의 어둠 속에서 올빼미의 독특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위해 요리하나, 누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요리하나처럼 기억된다. 올빼미는 야행성 포식자로 큰 눈으로 울창한 나무십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조용한 비행과 특별한 시력 덕분에 눈에 띄지 않게 사냥할 수 있다. 플로리다 남부의 에버글레이즈, 주목할 만한 주목지대인 주목나무 캐노피 생태계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처럼 끝없이 펼쳐진 주목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로 잔잔하고 안정적인 수류 덕분에 주목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높이 솟은 주목나무들은 여러 새들이 둥지를 트는 장소이기도 하여 활기찬 생태계를 구성한다. 주목나무 캐노피 생태계의 늪과 느리게 흐르는 물 사이에서 수달은 이상적인 서식지를 찾는다. 잔잔한 수역과 밀집한 식생은 수달이 쉽게 숨고 사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수달은 단독으로 살지 않으며 2-5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영역 공유를 협력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의 수염은 매우 민감하여 시야가 제한될 때도 물속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생태계의 고요함 속에서 뱀목새는 나뭇가지나 바위 위에 앉아 날개를 펴고 햇볕을 쬐며 천을 조절한다. 깊이 잠수해 물고기를 잡은 후 젖은 깃털은 무게를 더하고 비행 능력을 제한하지만 햇볕에 말리며 다시 날 수 있게 된다. 뱀목새는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 정확하게 물고기를 찍어 잡는 전문적인 수중 포식자다. 태양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땅 위로 떠오른다. 러시아, 그 끝없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그 무대다. 태양은 동쪽 해안을 서쪽 경계보다 약 11시간 먼저 비춘다. 이곳은 거인들의 왕국, 11개의 시간대를 차지할 만큼 광대한 땅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중요하고 위협받는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끝없이 솟은 산맥, 광활한 사막, 지구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숲, 자연이 펼치는 위대한 장관이다.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은 북부 극지방이다. 북쪽 해안은 거의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기후 변화로 1980년대 이후 북극 얼음층이 3분의 2로 감소했다. 이 거친 해양 환경은 지상 최대 포식자의 왕국이기도 하다. 이곳 흘러가는 빙산 사이에서 북극곰 암컷이 생존을 위해 싸운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물범 사냥. 깨진 얼음 위를 이동하는 것은 단단한 겨울 얼음 위를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며 먹잇감에게는 탈출로가 된다. 이 얼음 미로 속에서 물범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희망의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여름말, 북극여우는 사계절 사냥을 지속할 수 있는 지능적인 전략을 발전시켰다.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는 하얀 털은 생존의 예술. 봄에 태어난 여우는 이제 홀로 생활하며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한다. 혹독한 야생에서는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북극 해안에서는 또 다른 생태계가 여름철 잔치를 연다. 가무차카이 구릴 호수 20가구계의 활화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야생지역,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곰 밀도를 자랑한다. 여름이면 수백 마리 곰이 물가로 모여 번식하고 새끼를 키운다. 수많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을 오르며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잔치 중 하나가 시작된다. 암컷 곰은 새끼마다 연어를 하나씩 잡지만 강이 고대 약속은 이제 희미하다. 오직 힘겹게 쟁취한 승리만이 잠깐의 만족을 준다. 근처에는 거대한 수컷이 접근한다. 암컷 곰의 유일한 무기는 어머니의 용기다. 러시아의 겨울은 북쪽 해안에서 시작된다. 여기 북극에 가까운 섬에서 몇 달 동안 새끼를 돌본 대서양 바다코끼리 떼가 모여 있다. 바다코끼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이 뚱뚱한 군집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지내며 나머지 시간은 물속에서 조개를 찾아 보내는다. 가장 큰 수컷은 긴 엄니를 자랑하며 떼를 지배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반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다. 겨울은 단 몇 주 만에 러시아 전역을 휩쓴다. 날씨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며 특히 먼 북극 지방에서 더욱 극심하다. 야말반도, 이 척박한 땅은 연중 8개월 동안 얼어붙는다. 지구상 가장 강인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새끼 술록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성체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 처음에는 어미 젖을 먹지만 몇 주 지나면 풀을 뜯으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살을 찌운다. 술록 가족은 여름 내내 혼자 풀을 뜯으며 보냈다. 이제 2마리 성체가 새끼를 데리고 더 큰 무리로 이동한다. 그들은 60마리 이상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형성하며 겨울을 준비한다. 술록은 늑대와 북극곰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날씨다. (11월이) 되면 해가 지고 2개월 동안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야말반도의 기온은 화씨 4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나무가 없어. 칼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58도로 느껴진다. 술록은 겨울을 두터운 외투처럼 입는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얼음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요새다. 큰 둥근 발굽은 눈 위를 걸으며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반복되는 결빙과 해빙은 얼음 장벽을 만들어 풀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방목권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없다. 겨울이 덮치면 땅은 거의 모든 곳에서 얼어붙는다. 큰 포식자이든 몸집 작은 은둔자이든 모든 생명은 생과 사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는다. 한때 자연의 요새였던 러시아 광야는 이제 인간의 발길 아래 서서히 균열을 드러낸다. 이것이 러시아 야생의 박동이다. 그 박동이 조용해진다면 뒤따르는 침묵은 단순히 사라진 것의 메아리가 아니라 좁아진 세계의 소리일 것이다. 최후의 침묵이 우리의 문 앞에 찾아올 것이다.